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네. 제가 주말 내내 이번 주부터는 지겨우실 것 같아서 일본 이야기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 소재를 찾았는데 일본 이야기 외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생각을 해본 건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일본의 이 무역 보복에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화가 좀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민족적 감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외에 왜 이렇게 3주 동안 기분이 더러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쭉 살펴보니까 제 기분이 더러운 이유가 경제학적으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 중에 3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걸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사슴을 사냥하러 나갈 때는 보통 10명의 사냥꾼이 동원됩니다. 네. 사냥꾼들은 산 기슭에서부터 포위망을 구축해서 꽹과리를 치면서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가죠. 그 정상까지 가면 반드시 사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슴만 잡으면 부족원 전체가 열흘 내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근데 변수는 몰이를 하는 도중에 몰이꾼 한 명 앞에 토끼 한 마리가 턱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 만약 이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대열로부터 이탈을 하면 나머지 9명은 사슴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그 몰이꾼이 빠진 위치로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예. 반면에 토끼를 쫓은 개는 사슴은 못 잡아도 토끼는 잡을 수 있죠. 이러면 자기 가족은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요 게임 이론의 모형의 질문은 이겁니다. 10명의 몰이꾼은 자기 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슴을 몰아야 될까요? 있다. 얼핏 보면 되게 쉬운 문제죠. 네. 사슴을 쫓는 게 정답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 잡으면 부족원 전체가 열흘을 배불리 먹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만약에 10명의 몰이꾼 전체가 절대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모두 다 사슴을 몰 것이란 신뢰만 있으면 당연히 10명은 사슴을 모는 게 유리해요. 근데 10명 중에 딱 한 명이라도 못 믿을 놈이 있다면요. 그 한 놈이 나는 토끼라도 잡을래 하고 대열을 이탈하면 나머지 9명이 다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없는 팀의 사냥꾼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걸 쫓아야 됩니다. 우직하게 혼자서 사슴 몰았다가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자기는 쫄쫄 굶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은 동료를 믿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만약에 나머지 동료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서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 우리 동료들은 끝까지 사슴을 쫓을 거야 라는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나도 사슴을 모는 게 유리합니다. 내 동료 중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내 눈앞에 토끼가 있으면 토끼를 쫓아야 돼요. 이제 이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물으시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사슴을 쫓으라는 거냐, 토끼를 쫓으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요 모형의 정답은 2개입니다. 동료들을 믿을 수 있으면 사슴을 쫓고 못 믿으면 토끼를 쫓아라가 이 이론의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의 교훈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회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회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복습이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사슴사냥 게임에 10명의 몰이꾼이 참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몰이꾼이 2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몰이꾼이 10명이건 2명이건 이론적으로 게임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으면 끝까지 사슴을 쫓는 게 이익이고요. 상대를 한 명이라도 믿지 못하면 눈앞에 토끼를 쫓는 게 이익이죠. 그렇다면 이 사슴사냥 게임 모형은
참가자가 많을수록 협동하기가 쉬울까요? 적을수록 협동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입꾼이 10명이라면 내가 10명 중에 9명을 굳게 믿어도 딱 1명만 못 믿어도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몰입꾼이 10명이면 이 게임이 사슴을 잡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게임은 1명만 못 믿어도 토끼 쫓아가는 게임이거든요. 즉 참가자들이 많을수록 게임은 비협조적인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몰입꾼이 단 2명이라면요. 그건 아까보다 훨씬 협조적인 결말을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 말고 쟤 하나만 믿어도 나는 끝까지 사슴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전체인 100% 10명 다를 믿는 일과 1명만 100% 믿는 일과 어느 쪽이 더 쉽겠냐는 거죠. 당연히 1명 믿는 게 훨씬 쉽고 협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사슴사냥 게임이 국제관계에 주는 교훈은 다자간 협상, 즉 여러 국가들의 동시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 나라가 모여서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만 잘 유지되면 10나라 모두 다 사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10개 정도 중에 꼭 개판 치는 나라가 꼭 나옵니다. 그러면 한 나라만 개판을 쳐도 나머지 9개 나라는 그 개판 치는 나라 하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도 개판 치는 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10나라가 전부 개판을 치는 일이 많아지죠. 반면에 1대1로 협정을 맺는 경우는 상대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10나라가 다 믿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다자간 협정보다도 양국 간 협정이 훨씬 쉬운 겁니다. 이건 기업 관계도 비슷합니다. 담합을 하는데 기업 2개가 담합을 하면 이건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한 10개 정도가 담합을 하잖아요. 꼭 깨는 놈이 나와요. 그리고 그럴 우려가 있어도 담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일 무역 관계에서 일본의 배신은 10개 나라가 모여있는 다자간 협정을 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2나라가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사슴사냥 게임, 즉 일본은 소재와 부품을 대고 한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피차 이익을 도모한다는 사슴사냥의 룰을 깬 겁니다. 딱 둘이 있는데 룰을 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10개국 다자간 협정 체제에서 한 나라가 룰을 깬 것과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배신 행위고 나쁜 짓이지만 10나라가 맺은 협정을 깨는 건 사실 자주 일어나요, 이런 일이. 그래서 다자간 사슴 게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에서도 아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둘이 있는데 둘만 서로를 믿으면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눈앞에 토끼 발견됐다고 한 놈이 냉큼 뛰쳐나가요? 이건 진짜 쳐 죽일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말 내내 생각을 하면서 왜 일본에게 화가 났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업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잖아요. 딱 참가자 둘이 있는 게임에서 네.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사슴사냥 모델을 이 자식들이 깨니까 이게 진짜 괘씸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게임 이론에서는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사슴사냥 게임도 마찬가지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게임 이론에서 설계된 게임은 한 판을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게임이 한 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게임을 했던 상대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슴사냥 게임에서도 사냥을 딱 한 번 하고 끝내면 내 앞에 토끼가 보였을 때 토끼 쪼로로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게임 끝나면 저 사람들 또 안 볼 거니까요. 덜 민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 사냥꾼들이 같은 부족에서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냥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죠. 내일 또 같이 나가야 됩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 번만 게임을 하고 서로 안 볼 사이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이기적으로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일 봐야 되고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같은 게임을 반복해야 한다면 이기적으로 굴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또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기적으로 굴고 싶은데 몇 번 게임을 해보니 협력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요러기 좀 어렵지만 인터넷으로 평판을 매기는 시스템이 없었던 한 20년, 30년 전쯤에는요. 동네 식당과 터미널 식당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터미널 식당은 맛도 더럽게 없고요. 가격도 엄청 비싸요. 예. 왜냐하면 거기 고객들은 다시 그 식당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과 고객의 게임 양상이 단판 게임인 겁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저 자식한테 바가지 씌워서 돈 좀 뜯어내도 후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네 식당은 안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재료도 좋은 걸 쓰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이 왜냐하면 고객과 식당 주인의 관계가 단판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일 또 봐야 돼요. 내일 모레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당장은 이익인데 요게 게임 이론에서 단판 게임 때 배신 버튼을 누르는 게 유리한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 반복되면 참가자들은 전판에 나한테 배신한 놈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속이고 배신하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이걸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의 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 단판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그렇고 10판이나 20판을 해도 게임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게임은 예. 유한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기약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무한게임이라고 하죠. 일단 단판으로 끝나는 게임은 거의 백발백중 상대에게 배신하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이걸 5판이나 10판으로 늘려도 게임의 끝이 있으면, 그러니까 10판이면 끝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처음 몇 판은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협력 버튼을 누르는 척 하다가도요. 막판이 다가오면 그때는 배신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막판 끝나면 이제 또 볼 일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분업 관계는 무한게임에 가까운 거였다고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분업 체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해서 이 경제 분업을 해야 되는 틀 비슷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런 무한게임의 틀에서는 야, 내가 한번 배신을 해서 저쪽 엿먹이고 이득을 챙겨?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런 태도는 이번 판이 막판일 때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은 한국하고 거의 막판 보자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짓을 진짜 괘씸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배신을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 때 협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거요. 요거하고 비슷한 독재자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자, 상대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이냐를 적어내라 뭐 이런 게임인데요. 독재자 게임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과 달리 돈 받는 쪽이 보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겠다는 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저쪽에서 심지어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제안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이 게임을 하면 돈을 주는 쪽은 무조건 한 푼도 안 줘야죠.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그래야 내가 10,000원을 다 가져가죠. 그런데 이런 주류 경제학의 전제는 실험 결과 전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보복할 권한이 없어도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은 전체에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72%는 다만 얼마라도 나눠주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리스 보넷이라는 경제학자가 독재자 게임의 흥미로운 후속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룰로 게임을 하는데요. 예. 게임에
인간적인 요소를 하나 딱 첨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돈을 나눠주는 쪽 사람들에게 받는 쪽 사람들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지금 지가 얼마를 주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나이가 얼마고 요 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고작 그 정도 신상 정보를 알려줬을 뿐인데도요. 이 정도 정보를 받으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는 돈 액수가 50% 이상 상승합니다. 심지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28%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 뭐냐면 이 실험의 의미는 정보가 혹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정보를 줘도 어차피 다시 볼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네, 그런데 상대의 이름, 얼굴, 나이 정도만 알아도요. 사람에게는 공감이라는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은 뒤통수 치기가 쉬운데 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함부로 배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협동경제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급적 얼굴을 많이 보고 모임을 많이 가져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요소가 생겨야 배신보다도 협력할 마음이 더 생기고 예. 협력이 배신보다 우월한 사회가 되거든요. 저도 여러 시민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협동적인 사회를 만들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모임을 많이 만드시고 민주시민분들끼리 얼굴을 많이 보세요라고 꼭 권합니다. 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 알수록 배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도요.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일수록 협력이 쉬워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그렇지만 그 나라 시민들끼리 얼굴을 더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분업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민족 감정이 나쁜 것과 별개로 일단 두 나라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너무 자주 봤어요. 경제분업 체계가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민족 감정이 안 좋아도 일본에서 엄청난 대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한국 시민들은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들이 너무 착해 빠져서 혹은 뭐 좀 막 허술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아무리 민족 감정이 있어도 매일 자주 보니까요. 인간은 그러면 공감의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협력 체계가 너무 강해서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수치를 결제를 해온 겁니다. 이러면 배신의 버튼을 누르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착한 민주시민분들은 이렇게 일본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여기다 대고 똥물을 뿌린 겁니다. 이게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이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이 주말에 쭉 찾아보니 제가 일본한테 열받은 이유가 한 10몇 가지 나오던데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제가 월요경제학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신 행위에 대한 정의롭고 강력한 보복은 아둔한 배신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매우 유력한 수단입니다. 여러 이론으로 봐도 일본의 이번 무역 침탈은 실로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매우 지당하고 우리의 강력한 대응은 당연히 옳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세 가지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오늘 분노의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공개 방송을 네네네네. 하나 잡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예,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 낮 5시였죠. 네. 예, 5시로 해서 이완배 기자님과 제가 벙커원교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네, 벙커원교회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왜 갑자기 공개 방송인가? 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소송 또 네. 폭행을 당해가지고 치료 이 비용이 너무 필요해서 저희가 바자회 겸 일일 찻집을 여는데
이완배 기자님 한번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중계가 된다고 해서 예. 카메라 물렁증이 있어서 되게 두려웠는데 아이고 별 말씀을. 이 이야기가 PD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바자회는 진짜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따뜻한 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네. 종교 쪽에서 저도 과거에는 종교를 믿어서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시민분들의 연대가 정말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외롭지 않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한 가지만 미리 부탁 말씀드리면 예. 저 그 지난번 목포에 갔을 때처럼 예. 생중계 때 모자 쓰고 가도 됩니까? 아이 그럼요. 별 말씀도 하세요. 그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 그냥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카메라에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네, 일요일 공개 방송 때는 모자를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8월 18일 일요일 낮 5시에 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일본 이야기를 벗어나서요. 미국, 중국 관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저한테는 진짜 쇼킹한 뉴스였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글쎄요,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은 전혀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뉴스인데 이게 어떤 뉴스입니까 이게? 예, 우선 지금 일단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많이 들렸죠. 예,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IMF가 예.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데요. 예. 미국이 아닌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IMF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본부가 있고 또 사실은 미국의 자본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거의 완벽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충격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동안 일본 이야기 하느라고 바빴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매우 각을 세우면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전까지 국면은 관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 대국들인데 무역 구조를 보면 1위, 2위 이런 이야기가 웃길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국이 흑자를 많이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2010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2,700억 달러, 300조나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11년에 2,900억 달러, 2012년에 3,100억 달러, 2013년 3,400억, 2015년 3,600억, 2016년에 조금 줄어서 3,470억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에 다시 3,750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미국이 중국에게 적자를 보는 규모가 우리나라 올해 1년 정부 예산이 400조에서 500조 사이인데 미국이 딱 우리나라 정부 예산만큼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는 무역 적자가 얼추 6천억 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만 60% 정도 적자가 다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트럼프가 좀 또라이 짓을 한다고 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열받기도 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면서도 놀라운 건 트럼프가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서 중국산 제품에 폭탄 같은 관세를 퍼부었거든요. 네. 그러면 적자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네. 아닙니다. 작년에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 본 무역 적자가 4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런 인위적인 보복 관세는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히려 기존 균형을 깨면서 혼란이 와서 수치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적자 본 거 다 만회할 거야. 온갖 똥폼은 다 잡았는데 진짜 무역을 해보면 작년 미국의 대중무역 성적이 건국 이래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렇게 똥폼 잡고 자국 우선주의하고 뭐 목소리 높이면 국민들은 그게 자국의 폼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광하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 민주당이 환장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민주당이 트럼프를 엄청 공격하거든요. 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었다. 저 자식은 사실 또라이다. 뭐 이런 공격을 퍼붓는데 네. 제가 보기에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먹히질 않는 겁니다. 포퓰리즘 열풍 앞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무역 전쟁이 최근 환율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환율 이야기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오늘은 환율이 어떻게 변하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수출이나 수입이 크게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엔 역사적으로 8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출을 해요. 그런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다. 이러면 자기들은 1달러짜리 만드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리는 겁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니까요. 그런데 물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환율이 바뀌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이 춤을 춥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다면 미국 기업은 그냥 똑같이 1달러짜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팔릴 때에는 800원에 팔립니다. 1달러가 800원으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20%나 떨어져 주는 거죠. 이러면 한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경영혁신을 한 것도 아니고 원가 절감한 것도 아닌데 환율 때문에 판매 가격이 20%나 떨어졌으니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겠습니까? 반면에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한국에 물건 수출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옥인 겁니다. 똑같이 1달러짜리 만들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1,000원에 팔던 게 1,200원으로 올랐어요. 1달러가 1,200원이니까요. 이러면 갑자기 20%나 가격이 오릅니다. 이 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팔리겠냐고요. 미국이 즉 중국에 시비를 거는 게 이겁니다. 달러와 이제 중국 돈이 위안이니까요. 달러와 위안의 환율이 지금 대략 7.08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7 위안이라고 치고요. 이 말은 미국 제품 1달러짜리를 만들면 중국에서는 7 위안에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은 이 환율이 6 위안 혹은 5 위안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달러짜리 미국 제품이 중국에서는 6 위안 혹은 5 위안으로 싸게 팔릴 테니까요. 그래야 무역 수지가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못하게 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깡패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무역에서 유리한 환율을 유지할래 이러면서 환율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버텨왔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달러 위안 환율이 8.3 위안이나 됐거든요. 이러면 미국 수출 기업들 환장하는 거죠. 1달러짜리 만들면 무조건 중국에서 8.3 위안이라는 높은 가격에 팔려야 되고 안 그래도 중국 국민들이 싼 거 좋아하는데 미국산 비싼 거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수십 년째 이거를 더 내리라고 압력을 가해온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진짜 찔끔찔끔 내렸습니다. 8.3 위안 하던 거 8.1 위안으로 또 7.9 위안으로 이런 식으로 개미 눈곱만큼 내려주니까 미국이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다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도 더 이상 심하게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게 눈치가 보이는 국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입을 좀 덜하게 됐고 그 바람에 환율이 쭉 떨어져서 6.2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미국 수출 기업들이 숨통이 좀 트이죠. 8위안 할 때는 1달러짜리가 중국에서 8위안에 팔렸는데 환율이 6.2위안 되면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자기 제품 가격이 중국에서 25%가량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환율이 6위안대에서 놀고 있다가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관세를 때린 겁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6위안대에 있던 환율이 최근 갑자기 매우 오랜만에 7위안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6위안대에 있던 환율이 왜 갑자기 요즘 7위안대로 올라섰냐. 중국 놈들이 우리 제품 덜 사려고 일부러 올린 거다. 니네 환율 조작했지.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예. 6위안 때는 미국의 중국 수출 제품 가격이 6위안으로 싸게 팔렸겠지만 7위안으로 올라서면 갑자기 물건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비싸서 더 안 팔리죠.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자국법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게 대출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합법적 수단을 쓸 수 있죠. 반면에 중국은 우리 절대로 환율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멀리 돌아왔지만 오늘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IMF가 9일에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냅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 편을 든 겁니다. 네. 이거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AP통신 같은 유수의 언론들도 이 문제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IMF가 트럼프에게 반대했다라는 제목으로요. 중국도 신났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즉각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IMF의 결론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미국이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 소식을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냐면 IMF는 절대 아닌 척 열심히 위장을 하지만 결국 여기는 월가가 만든 기구입니다. 의사결정권도 월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주장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국 월가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는데 월가가 어디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국 편 들어야죠.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IMF는 충실히 미국 정부를 대변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 중국 분쟁이 심각한 와중에 IMF가 중국 편을 든 겁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IMF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해석을 해야 되죠.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IMF가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 분쟁,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해서 월가 나름대로 착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다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공화당은 언제나 월가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맞기도 맞아요. 이 규칙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에 와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화당 경선에서는 공화당 핵심 멤버들이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어마하게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때 한마디 하면 공화당 유세장이 뒤집어졌다고요. 저 자식 저대로 놔두면 사고 칠 놈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즉 월가와 트럼프의 견해 차이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조차 월가가 중국 편을 들 정도로 심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세계의 지배자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경제 세력이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미국은 월가가 완벽하게 정치를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미국뿐 아니고 자본주의의 역사 법칙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월가가 공화당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에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왜 그럴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가가 백악관을 완벽하게 통제했는데 이 트럼프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제 생각을 요즘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신자유주의 38년이 저물면서 더 이상 경제 세력들이 정치 세력을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런 거죠. 이 브렉시트를 제일 싫어했던 곳이 시티 오브 런던으로 불리는 영국 금융자본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자본의 설계를 벗어나서 브렉시트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 일본 아베 정부가 벌이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이요. 이게 일본 재계의 시각이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일본 재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본도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1955년에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하면서 자민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진짜 잠깐 몇 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사실상 자민당이 영구 집권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일본 재계가 뒤에서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재계는 1955년 당시에 보수층이 분열하면 공산화될 것 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고 재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안정적인 영구 집권 집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민당이죠. 그 자민당은 재계의 설계 도면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거 때마다 재계의 선거 자금이 90%가 자민당으로 몰리죠. 심지어 1980년에는 재계가 자민당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면서 그 지원 조건이 절대 당을 해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속을 하라, 이런 조건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1990년에 민자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이 자민당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구 집권 시스템을 획책한 건데 그 전까지는 군사정부가 독재를 해왔지만 이제는 독재가 안 될 테니 선거로 붙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누구 거였냐? 물론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재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매우 깊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특히 롯데 창업주 신격호는 이 일을 매우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롯데 창업주 신격호. 네, 이런 신격호 스스로도 시인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등장한 보수대연합 민자당은 사실상 재벌이 영구 집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을 모델로 한 정당이라는 시각도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저는 매우 많이 믿고 있는 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때 민자당은 내각제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꾸는 게 설계 도면이었는데 김영삼이 권력투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설계 도면이 균열이 가죠. 그래서 재벌이었던 정주영이 앙숙인 김영삼과 맞서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민자당이라는 게 만들어질 당시에는 재벌은 일본 자민당처럼 내각제를 통한 영구 집권을 꿈꿨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이 말은 자민당도 두말할 필요 없이 일본 재계의 지배를 받는 정당이었고 한국의 보수 세력도 오랫동안
사실상 재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아베가 일단 이걸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형성된 월가가 백악관을 지배한다는 관념은 트럼프 시대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파의 포퓰리즘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월가와도 대립각을 만듭니다. 이걸 보고 나면 저는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인데 지금 나쁜 놈들끼리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을 통제한다는 저의 믿음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변화의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모양이건 정치가 자꾸 경제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IMF가 미중 무역 분쟁 국면에서 이렇게 대놓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벗어나는 이 역동적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MF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그래서 서로 각을 세우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각을 안 세운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도리어 김정은 위원장 빼놓고는 네, 다 사이가 나쁘죠. 예.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요즘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또 따져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확실히 트럼프가 이 미국의 그런 정치와 금융 또 정치와 자본의 형성 관계 이걸 지형으로 말하자면 그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네요. 끊어놔 버렸어요. 예.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다리를. 예. 저는 이게 민중들의 투쟁과 혁명적인 변화로 끊길 줄 알았는데 이걸 트럼프가 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또 오는 일요일 8월 18일 오후 5시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교회 마포공동체에서 바자회 이딜찻집 공개방송으로 또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또 지혜와 또 공감의 자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진짜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소소한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두런두런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뉴스 하나부터 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임으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선임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 전임 위원장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부임 공정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죠. 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조성욱 교수입니다. 제가 이 후보자께는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제가 사실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임명 소식 들린 이후에 프로필과 연구 논문들을 급하게 살펴봤는데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영대학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효율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다소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교수직을 경영학과에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영학과에서 몇 안 되게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띱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 지배구조를 공부를 해보면 세계 어떤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비교를 해봐도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개판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거든요. 이분이 KDI 연구위원 시절 쓴 논문들이 KDI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데요. 주말에 급하게 쭉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특히 증권시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재벌 지배구조를 분석한 여러 논문들은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도 일관되게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비판적인 학회를 주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로운 연구들을 계속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분의 다른 개인적인 문제는 몰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예. 학문적 성과로만 보면 매우 훌륭하게 공정위를 이끌어 가실 분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부디 민중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정의가 가득한 공정위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분이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여러 보도들이 나왔는데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뉴시스 보도에 조성욱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재벌을 성공한 마다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다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후보자가 2012년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 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재벌은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마다들인데 이 말은 재벌의 높은 성과가 있기까지 국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몰아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마다들이 아니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들, 민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동생들에게는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한데 반해서 특혜를 받아서 성공한 마다들에게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 동생들의 실망이 매우 커지죠. 따라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혁신기업을 위한 정책이 실시돼야 하고 법 제도도 엄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재벌들이 높은 성과와 안정성을 보인다면 재벌들은 뛰어난 기업일 뿐 아니라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쓴 대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으실 겁니다.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위해서 재벌들에게 다 몰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의 성과는 재벌들 본인들 것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라 경제의 공업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동생들 격인 민중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몰아서 받은 장남이 지금 와서 이건 나 혼자 한 거야 라면서 사회적 이익을 독식하고 특혜를 받는 게 옳으냐 이런 비유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장남에 올인하는 문화, 매우 동양적인 문화잖아요. 특히 한국적인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 집에 재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빠만 좋은 학교 보내고, 야 너희들은 뭐 그치 뭐 학교를 가려고 하냐.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우리가 너무 와닿는 그 현실에 맞게 조성욱 후보자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재벌 이야기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이 비유가 재밌어서 이 비유가 나온 김에 가족 문화에 대한 좀 두런두런 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조성욱 후보자의 비유가 적절하냐 이걸 검토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적인 가족 문화가 옳으냐 그르냐 이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 젠더 이슈를 다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표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학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 문제가 너무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장남한테 다 올인했는데 장남이 싸가지 없게 가족과 동생들을 안 돌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 청취자분들 개인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예. 진짜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아니 내가 장남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다 지우냐 하는 말도 당연히 나오고요. 내가 동생인데 오빠나 형은 온 집안의 혜택을 다 받고 왜 가족의 책임을 다 안 하느냐 라는 억울함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개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남에 올인하는 문화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돼 왔죠. 특히 이게 심했던 게 1960년대,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과 여력을 장남한테 몰아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장남만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동생들은 고등학교도 못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장남의 임무는 온 가족의 기대를 어깨에 지고 명문대를 가서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나중에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해보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집안의 갈등 요소가 됩니다. 장남이 집안의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출세를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이제 장남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죽을 맛으로 공부를 해서 그냥 겨우 내 가족 건사할 정도로 하는데 왜 내가 지금 부모님 동생 다 돌봐야 되냐 뭐 이런 억울함도 있는 거죠. 네. 그 조정래 선생의 소설 한강에 보면 1960년대 지방 천재들이 집안의 모든 기대를 어깨에 지고 서울 유학을 가는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아들들이에요. 딸을 유학 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대부분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서울법대를 가서 검사나 판검사가 돼서 유력 집안의 사위가 돼서 겪는 엄청난 갈등이 소설에 나와요. 네. 이 장남은 40패스에서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일단 이제 와이프가 시부모, 시동생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남편한테 시부모는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해! 라고 소리를 지르죠. 남자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쪽 집안이 돈 많은 집안이니까요. 그러면 동생들은 형이나 오빠를 찾아가요. 엄청 부잣집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대학에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가 다 박살이 납니다. 갈등이 막 증폭되죠. 그리고 그 당사자 장남은 솔직히 뭔 사랑이 있어서 그 결혼을 했겠냐고요. 사랑도 없는데 돈 많은 집 사위 된다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상하고 와이프는 싫은데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술집을 가다가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갈등이 실감나게 한강 소설에서 그려집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갈등이 경제학에서도 꽤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나 동양뿐 아니고 서구 사회에서도요. 형제 간 서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왜 달라지느냐라는 경제학 연구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장남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때도 사실 보면 서구 사회에서 또 왕은 대부분 장남에게 계승이 되잖아요. 또 산드라 블랙이라는 UCLA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 중에는 가족 규모와 태어난 순서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는데 네. 연구에 따르면 태어난 순서가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건 딸이건 먼저 태어나면 더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녀 차별이나 나이 구분을 거의 안 하는 서구 사회의 연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동서양 공히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들 선호, 특히 장남 선호 사상이 강한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딱 부러지는 경제학적 이유가 발견된 게 아니어서 경제학자들도 추정을 하는 정도인데요. 유력한 추정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생물의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내 유전자를 후세에 더 전파하고 더 잘 생존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그 모두를 다 잘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성 있는 자한테 혜택을 올인해서 몰아주는 게 척박한 세상에서 내 유전자를 생존시키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더글라스 모크라는 오클라호마 대학교 동물학자의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 학자는 주로 조류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새들 가족 간의 질투, 가족 간의 경쟁 뭐 이런 걸 연구한 학자인데요. 외가리라는 새는 네. 둥지에 4-5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알을 골고루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알이 동시에 부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미새는
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더 많이 품어요. 그럼 그 알이 맨 먼저 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알을 더 많이 품죠. 그러면 둘째가 태어납니다. 요게 하루 간격으로 부화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 맨 먼저 태어난 애는 단 하루 차이지만 둘째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덩치도 커요.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크기 때문에 네. 동생들을 부리로 막 쪼아서 탄압을 한다는 겁니다. 어미 먹이를 혼자 독차지하려고요. 그러면 어미새가 그걸 말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두고 본대요. 이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생존에 제일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동물 세계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다는 게 더글라스 모크의 주장입니다. 알을 낳건 새끼를 낳건 여럿을 낳았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놈에게만 먹이를 집중적으로 줘서 살리는 겁니다. 나머지를 굶겨 죽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펭귄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펭귄은 첫째가 알에서 건강하게 부화를 하면 둘째 알부터는 부화도 되지 않았는데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서 그냥 밀어서 죽여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자식들한테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애가 발생할까요? 모크 교수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전자를 존속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먹이가 많고 풍족할 때에는 자기가 낳은 알을 다 골고루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먹이라는 게 늘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후대까지 남기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놈 딱 하나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종족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 사회에서는 먼저 태어난 놈이 확실히 몸집도 크고 강해 보인다고요. 유아기 때에는 하루 차이가 발육에 엄청난 차이를 낳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미가 보기에는 먼저 태어난 놈이 제일 세 보이는 겁니다. 쟤한테 집중적으로 먹이를 몰아줘야 돼. 그래야 내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 사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아들이 더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애가 더 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를 오랫동안 후세에 남길 것인가, 제일 세 보이는 애한테 올인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강한 동양은 물론이고 네.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이 차별이 거의 없는 서양에서조차도 경제학 연구를 해보면 먼저 태어난 애들이 더 많은 교육 혜택을 입고 더 많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더 출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소개해드리냐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예. 이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장남에 올인해서 장남이 출세한 집안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갈등이 얼마나 심한데요. 장남은 장남대로 억울하고 동생들은 동생들대로 한이 맺힙니다. 이거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예. 우리나라의 장남 올인 문화가 왜 1960년대, 1970년대 극심했겠습니까? 이유는 민중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온 가족의 총력을 장남에게 올인을 해서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회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하고 풍요롭고 자주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장남에 올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새끼 다 예쁘잖아요. 어떤 새도 먹이가 풍족하다면 첫 번째 알에서 부화한 새만 먹이고 두 번째 알을 굴려서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먹이가 부족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먼저 태어났다고 혹은 아들이라고 걔한테 고기 한 점 더 주고 동생을 굶기고 싶겠냐고요. 결국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남 문화의 폐해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다 평등한 사회, 보다 인간으로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너무나 민중들이 살기 퍽퍽해지고
그러다 보니 생존 본능이 작용해서 장남한테 올인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지금 벌어지는 모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났고 누가 나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중에 태어났겠냐고요. 예. 누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로 태어났고 누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나서 낳겠습니까? 결국 언제 태어나건 어떤 성별로 태어나건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인류 모두의 능력을 만개시키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성욱 교수의 이 비유가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한국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장남 올인 문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네. 결국은 인간의 자주성이라는 건 그 사회가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이 되는 겁니다. 네. 부디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이 문화를 해체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태어난 모든 구성원들이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하고는 이제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네. 바로 벙커원 교회 네. 홍대 벙커원 교회에서 또 공개 방송으로 함께 할 텐데요.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에 앞장서신 분들 소송비 또 치료비 폭탄을 지금 받아가지고 고초를 겪으시는데요. 네, 이분들을 돕기 위한 행사에 또 우리 이한배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집사님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많이 다쳤어요. 예. 그 멍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네. 거기가 뭐 말보다는 주먹이 좀 앞선 교회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일에 우리 또 네. 많은 애청자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네. 저희가 또 내일은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공휴일을 맞아 하루 방송을 또 쉽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완배 기자님하고는 모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과는 오는 일요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의로운 내부 고발자 또 반대 운동가를 돕기 위한 행사인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흔쾌히 또 동참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당일에 오는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 교회 지하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그날 공개된 포스터를 봤는데 주진우 기자님 오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뒤 취지는 다 까먹고 예. 또 팬심이 있어서 주진우 기자님을 사진 찍어야지 뭐 이렇게 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주진우 기자가 그동안 계속 이완배 선배를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주진우 기자를 좋아하는 게 만 배는 더 심하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경제 이야기 하루 쉬고요. 광복절 전후로 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일명 산호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0년대 초반에 산호맹 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죠. 네. 지금 논란은 산호맹 같은 빨갱이 단체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공세에 모아져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14일 오전에 취재진과 간단한 일문일답을 가졌던데요. 이 사실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일명 산호맹 사건은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후반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백태웅 씨, 노동자 시인으로 불렸던 박노해 씨 등등이 주도해서 만든 이른바 건국 이래 최대의 지하 조직이라는 겁니다. 1989년 12월 12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 은수미 성남시장도 산호맹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은수미 시장은 무려 6년 동안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엄청난 지하 조직이고 국가 전복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가 1999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박노해 시인과 백태웅 교수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명예가 많이 회복됐는데 아직도 산호맹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지하조직 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실제로 산호맹 강령을 보면 무장봉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야, 진짜 무장봉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고 성남시장이냐, 이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두 분이 어떤 심정으로 그 단체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산호맹이 사회주의를 꿈꿨고 무장봉기를 목표로 삼았다는 걸 모르고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요.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의 시각으로 당시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무장봉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진짜 저는 픽 하고 웃을 것 같거든요. 웃기는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1980년대에는 무장봉기라는 말이 너무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일단 당시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상을 전파하고 세력을 모은다. 이게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정권 자체가 무장봉기를 통해서 집권한 자들이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 무장봉기로 대통령 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이, 노태우는 아니죠. 노태우는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1987년 12월 대선 결과는 야권의 분열로 패배했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그 선거는 비상식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었던 스티브 솔라즈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번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보다 야권의 분열로 노태우가 이겼다는 기고를 했고 이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하원 의원도 부정선거가 아니고 야권 분열로 노태우가 됐다고 말했다. 이게 노태우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솔라즈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매표, 유권자에 대한 부당한 위협, 투표함 탈취 등 상당한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같은 부정 사례가 투표 결과를 바꿔 놓을 정도였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솔라즈조차도 노태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투표에서 유권자를 위협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매우 큰 규모의 부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거에서 이런 일에 100분의 1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게다가 지금 진상이 다 가려지진 않았지만 칼 8582 폭파 사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안보 심리를 결집시킨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 8582를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폭파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학살한 것 아니냐. 이게 그 칼 858 유가족들의 지금 강력한 의심입니다. 그렇죠. 그 의심에는 저도 매우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노태우가 됐고 부정선거 그런 여러 정세적인 조작들이 심지어 미국조차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게 노태우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고요. 즉 노태우가 전두환과 함께 무장봉기로 집권했다는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도 무장봉기 집권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는 집권자들은 이미 무장봉기로 정권을 찬탈한 자들이었고요. 그에 응대하는 운동 진영에서도 무장봉기 집권론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요.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 강사였던 1991년 7월에 산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과원이라고 줄여 부르던데요. 예. 여기에 가입해서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 때문에 6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죠. 판결문에는 조 후보자가 1992년 3월에 이 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국 피고인이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 강의, 기타 연구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비합법적인 비밀 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점, 초범이고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렇게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을 해요. 저는 당시에 누군가가 비합법적인 비밀 정치조직으로 무장봉기를 하자고 주장했다 한들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조국 후보자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는 그런 인물도 아닌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1994년 재판인데 이 시절 재판부가 뭐 때문에 조국 후보자한테 관대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무장봉기, 지하조직 이런 강령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왜 무장봉기나 비합법 전위조직에 별로 동의도 안 했던 사람이 산호맹이라는 무시무시한 조직에, 산하조직에 가입을 했냐는 거죠. 제가 조국 후보자를 몰라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100%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 후보자가 그 조직에 가담한 시기가 1991년 7월이었다는 점입니다. 1991년 봄에는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10수명의 사람들이 군사정부에 항의하며 분진을 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 상황은요. 지금의 상상력으로는 절대로 재구성이 안 되는 지옥이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백골단에 맞아서 죽고 봄에는 하루 지나면 사람이 한 명씩 몸을 태워서 죽었다고요. 그해 가을에는요.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해서 시위대가 아니라 길 가던 대학원생 한 분이 총을 맞고 돌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최루탄이 아니라 총이었습니까? 총이었습니다. 한국원 열사가 실탄을 맞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요. 한국원 열사 돌아가신 다음에 신림대첩이라고 거의 한 달 넘게 도림천을 앞에 두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은 제 머릿속에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이었어요. 저는 그해 봄과 가을에 이건 국가가 아니다. 나는 이 국가 체계를 죽어도 인정하지 못한다. 싸워서 무너뜨려야 한다면 그게 만약에 무장봉기여야 한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정말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예. 그 파출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파출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요? 예, 먼 놈의 파출소에 초대형 운동장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경 수백 명이 상주를 했습니다. 매일 거기서 전경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훈련을 합니다. 아. 세상에 경찰서도 아니고요. 예.
그런 거대한 규모의 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진짜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못 쉴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때 1991년 7월에 누가 와서 산호맹이 아니라 산호맹 할아버지가 와서 내 조직에 가담해서 저 악랄한 군사 정도를 무장봉기로 무너뜨리자고 제안을 했으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입했을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죠? 무장봉기 이런 말이 진짜 웃기잖아요. 하지만 1991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태우 전두환 일당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참혹한 이야기인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분노가 가득 찼던 아수라의 시기였다고요. 지금의 눈으로는 절대 상상이 안 되는 시기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그 시절 그 단체에 가입한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산호맹이 각 분야 혁명 인자를 물색해서 자기소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 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모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 유지 등 10대 조직 보위 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간첩단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 공안, 경찰, 검찰들이 이런 거 발표하면서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봐라, 얘들은 합숙하고 기밀 유지 훈련 받고 뭐 전문적인 테러리스트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신림동 사거리에 모비딕이라는 허름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술도 팔고 차도 팔고 하던 카페예요. 어른들이, 대학생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주로 가서 그 1980년대 분위기에 맥주 한잔 하고 뭐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 카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국군 보안사령부 보안사였습니다. 그래요. 보안사가 신림사거리에 카페를 차린 겁니다. 그래요. 왜냐? 거기 신림사거리에 그 운동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지친 마음에 맥주 한잔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도청하려고요. 그 술집을 차린 거예요. 길거리에 술집이 있는데 이게 보안사가 민간인들, 운동권들을 감시하려고 만든 술집이었다니까요. 이 카페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서빙 보던 분이 보안사 이병이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운동권이었습니다. 윤석양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산호명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 보안사로 끌려간 다음에 서빙고 분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동료들의 명단을 다 풀어요. 그리고 군대로 끌려가서 보안사로 배치를 받습니다. 보안사에서 모비딕이라는 카페로 다시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민간인인 것처럼 일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도청하고 감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양 이병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동지들을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과 지금 민주화 인사들을 감청한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보안사 이병이 탈영을 하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90년 벌어졌던 그 유명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당시 보안사가 사찰했던 민간인은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해서 김부겸, 문희상, 설훈, 이해찬, 김근태, 이부영 등등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김영삼 씨는 민자당에 합류해서 여당 대표였는데 여당 대표도 이제 그래서 김영삼 씨가 진짜 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당이 나를 사찰하다니 이러면서 김영삼 씨가 길길이 뛰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찰 대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환 추기경, 모니칸 목사, 아들 배우 문성근 씨, 조영래 변호사,
함세웅 신부, 한겨레 논설 고문이었던 리영희 선생님, 아이고. 심지어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현직 편집국장 김중배 선생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딱 명단을 들어보니까 네.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과도 같은 분들이네요. 예. 네. 그 리스트에 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 블랙리스트에 안 오르면 약간 창피하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것도 그때 시대랑 다른 겁니다. 그 시절에도 물론 지금 상상하면 야, 저때 보안사 사찰 대상이 아니었으면 조금 쪽팔렸겠는데 네. 아니에요. 예. 보안사 사찰 대상이 아니었던 거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안사 사찰 대상이라는 건 죽음의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의 블랙리스트와는 괴가 다를 정도로 공포의 시대였었다고요. 그러면 보안사가 길거리에 술집을 차리고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시대였는데 저항 조직을 만드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안 거쳐야 되겠습니까? 네? 혁명 인자를 물색해서 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뭐 50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게 지금 들으면 이상하죠?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뽑았는데 그게 보안사 직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기부 직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바로 옆 사람도 못 믿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저한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럼 너도 그때 공권력에 도전했냐? 네, 당연히 도전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렀냐? 연락에 휘둘렀습니다. 제 손에서 던져진 화염병이 수백 개는 됐을 겁니다. 아, 그러면 너는 국가전복을 꿈꿨냐? 예, 저는 그냥 꿈꾼 게 아니고요. 열망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전복하고자 했던 건 대한민국 4천만 당시 민중들의 울타리였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고요. 전두환 노태우가 총칼로 찬탈했던 그 국가를 전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결국 폭력 세력이었고 국가 전복 세력이었네? 네, 맞아요. 네,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게 죄라고요? 아이고, 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지금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도요. 대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후회 없이 싸운다고 저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두환 노태우의 나라는 결단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길바닥에서 학생을 패서 죽이고요. 총을 쏴서 길 가던 행인을 죽이고요.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최루탄을 사람 얼굴에 직사해서 죽이고 광주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하고 길거리 카페에 보안사 요원이 서빙을 보고 마르크스 책을 갖고 다닌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고 아이고. 저는 그걸 나라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복하려고 했느냐? 전복 아니고요. 개박살을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국 후보자가 어떤 경로로 산호명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1991년은 지금의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을 지금 들고 와서 빨갱이다. 국가전복을 꿈꿨던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걸 짓거리는 자들이 자유당 무리들이라는 대목에서 목에 핏발이 서는 겁니다. 그때 공안검사했던 놈들, 군사정권에 빌붙어서 유서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같은 애들이 지금 그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작자들이 그때 일을 가지고 국가 전복을 운운해요. 웃기는 소리인 겁니다. 네, 오늘 뭐 경제 이야기 대신 요 이야기 하러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진정으로 그 시대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진짜 불같이 일었습니다. 예. 그건 지옥이었고 지금 이 시절부터 미래의 시절까지 다시는 그 지옥이 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국민들이 지키고 싶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산호맹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또 그때 일을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예. 예. 이한배 기자님의 울분이 또 느껴지면서 네,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신문 열심히 읽으면서 네. 당시 형 누나들의 그 분노 또 강경대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네. 일종의 서사였죠. 이 서사를 그렇죠. 간접적으로나마 알기 때문에 그 울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한 네. 황교안 따위가 뭐 국가 전복 세력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행동을 이건 마치 그 친일파들이 말이죠. 독립운동가들을 비난 모략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제 말이요. 생각도 들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호맹의 핵심이 또 대표가 설립자가 백태웅 교수 아니에요. 네. 이 양반을 2012년에 새누리당이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19대 총선 앞. 왜 국가 전복 세력을 영입을 해? 신놈들이지. 아니 그러면은 산호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지. 진짜 재밌네요. 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네. 예. 그때는 또 박근혜 씨가 주도했던 총선 아닙니까? 또 네. 친박 세력들이 그 당을 다 장악하고 있는 마당인데. 정말 열불 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정말 이 친일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또 이 나라를 네. 회수를 해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다짐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